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좋아요. 어제 반팔 입고 나갔는데 전혀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을 보면은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포온 사진인데요. 물가에 벚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벚꽃이라 참 어울립니다. 그나저나 요즘 물가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나와 있는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월 말에 등장한 상하이 락다운 이슈가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리스크는 도저히 끝나지가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부터 수출되고 있는 여러 곡물, 원자재 이런 것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발 공급망 이슈가 계속 커지게 되면은 중국에서 물건이 덜 생산되게 되죠. 즉 글로벌리 물품 공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것은 즉 여러 상품 가격들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악재들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년 만에 최대치다. 이런 뉴스가 시장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매파 연준 위원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남은 연준 회의 때 계속해서 0.5%씩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께서도 신속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매파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잠깐 볼까요? 위쪽은 미국의 S&P 500 지수이고 아래쪽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21년 초반부터 현재까지를 표시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작년 초 대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고가권에서 놀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나스닥 성장주가 큰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21년 초 대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년 초와 비교를 하면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전혀 쫄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빅스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월달, 3월달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빅스가 80 이상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빅스를 볼까요? 최근에 빅스는 20 부근에서 딱 붙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요 며칠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빅스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지난주 금요일 4월 8일에 미국의 나스닥 S&P 500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빅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즉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 기조에 그렇게 쫄고 있지 않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 바이 더 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자 한번 이렇게 출렁였었고요.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미국 주식은 오른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음영친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지난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표시했습니다. 지난 사이클 때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함께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주인 나스닥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도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금리 인상해도 소용없다. 성장주는 영원하다. 굳건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이 더 딥을 다들 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 더 딥이란 빠지면 산다란 말입니다. 연준 너네들이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증시는 우상향이니까 나스닥 레버리지인 TQQQ 같은 것을 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증시를 끌어올릴 거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무조건 증시가 우상향했던 것은 아니에요.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도 출렁출렁임은 언제든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증시가 상승했던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었죠. 여기 빨간색을 다 지우고 2018년 말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 말을 잘 보면은 3거래일 연속? 아니죠. 3개월 연속 증시가 하락했던 적이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2%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꼈었던 시기였죠. 금리 2%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만 올려도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중립금리는 멀었습니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파월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증시가 드디어 발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018년 12월 달에 파월 연준장이 항복했습니다. 이제 양적 긴축 그만하고 금리 그만 올릴게요. 이런 말을 하니까 증시가 이렇게 올랐었던 것이죠. 물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한번 출렁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018년 말 같은 사람들의 항복 선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리가 한 번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은 항복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죠. 이것은 2022년 12월 말 그때 연준의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사람들의 의견을 나타낸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분은 2022년 말이 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2.5%에서 3% 사이 요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기존의 연준 위원들이 2023년도에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건데요. 생각보다 중립금리 달성이 빨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인플레가 더 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은 더욱더 세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말에 연준의 정책 금리가 2.5에서 3%가 아니라 3%에서 4%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또다시 장단기 금리차 역전,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있죠.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은행에 대출이 있지 않나요? 신용대출도 있을 것이고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한 개만 있는 분도 계시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 봅니다. 우리 같은 개인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죠.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돈의 증서로서 국채를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여러 번 빌리듯이 미국 정부도 연준으로부터 돈을 여러 번 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만기가 30년짜리인 주담대를 받기도 하고 만기가 1년짜리인 신용대출을 받기도 하고 만기가 2년짜리인 신용대출, 만기가 15년짜리인 주담대 이렇게 여러 가지 만기를 지닌 대출 상품을 여러 번 나눠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대출의 만기가 하나는 2022년 8월에 끝난다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2022년 12월 달에 끝난다고 하고 마지막 하나는 5년 후인 2027년 12월 달에 끝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여러분의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냥 회수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 만기가 되면은 그냥 대출 회수할게. 너희들의 대출의 만기가 되면은 이거 연장 못 시켜줘. 그냥 회수할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출 회수 방식이 지금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양적 긴축이에요. 예를 들어 2022년 8월 달이 됐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첫 번째 대출이 만기가 됐네? 이거는 그냥 은행에 상환해. 더 이상 대출 연장 못 시켜줘.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대출 이것은 그냥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는 시켜줄게. 이게 바로 지금 연준의 긴축 기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가 심해지고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서는 생각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22년 8월이 딱 되어서 기존의 대출을 한번 회수를 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만기가 남은 대출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너네 만기가 남은 대출 두 개가 있네? 이것도 그냥 갚아버려. 우리가 지금 돈을 빨리 흡수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 하고 있었는데 얼른 빨리 돈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빨리빨리 대출을 갚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인플레가 심각해지면은 만기가 남은 대출을 연준에서 회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4월 5일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께서 이런 말을 했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무리하게 양적 긴축을 하지 않을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증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만기가 된 대출 상품만 회수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 중에 강력한 매파 성향을 지닌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있잖아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장기 채권의 일부를 매각해서 장기 금리를 더 높이는 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대출 상품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에 국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즉 국채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은 경기 침체를 살짝 피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미국의 증시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채권을 매각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그래서 4월 1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8.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크게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의 조정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등장한 게 바로 상하이 락다운 이슈죠. 상하이 락다운 이슈는 2주밖에 되지 않는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PER이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덜 오른 리오프닝 관련주, 리츠, 증권 이런 쪽에 일부 비중을 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2차 전지에 좀 더 주목을 해야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